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수처 조사 희망입니다. 야권으로부터 도피 출국 공세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해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모여 이 대사 해임과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후보 등록 시작입니다. 4.10 총선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이뤄져 사실상 선거전이 개막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가능하며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그리고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대 광주, 거대 여야의 텃밭이죠. 후보 등록 첫날에 여야 대표가 각각 대구, 경북과 호남을 찾아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시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후에 대구 동성로와 서문시장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를 거쳐 군산과 논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봉합 그리고 앙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비례공천 비판을 한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일부 수정을 했죠. 그러면서 여권 갈등은 봉합된 듯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 또는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다툼이 재현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200석 할 수 있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0석 같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경계령을 내렸지만 당내에선 또다시 낙관론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천 지역 후보들은 인천 14석이 모두 당선되면 전국 200석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쐐기 박힐까 부러질까입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며 쐐기를 박은 데 이어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자 의료계는 격양된 분위기입니다. 의협 간부는 정권 퇴진 운동을 경고했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는 어젯밤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이 이 공천을 되돌리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들의 공천을 두고서 예상 못한 잡음이 거세게 불거져서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서 과거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한 데다가 이 블로그에는 성폭력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언까지 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론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힘듭니다. 또 아무리 이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악한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조수진 후보가 스스로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왔고요. 또 인권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과거 이력에 대한 논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조 후보가 성범죄자뿐만이 아니고요. 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벌한 업주를 변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변이 누구보다 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온 점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좀 어색해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조 후보는 지난 2020년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의 항소심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고 조 후보가 맡은 항소심에서도 전체 체불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조 후보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서도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의 사무총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런 인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 후보의 과거 이력들, 그러니까 변론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여성계가 아주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조수진 변호사는 이 고교생을 성추행하거나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들의 변호를 다수 맡은 것인지 알려지면서 이것 때문에 비판에 휩싸인 데다가 또 블로그에 올린 이 홍보 글도 문제가 됐는데요. 조 후보는 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10세 아동에 대한 이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이제 홍보하는가 하면 또 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른바 이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 이런 이제 말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강간 통념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보통 이제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못하고 또 설사 신고를 해도 종종 무고로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 YMCA 연합회 등 146개 여성 단체가요. 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 여기서는 이제 어제 그 논평을 내고서 민주당의 조 후보 공천을 취소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했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이 조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조 후보가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25%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가점이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중도 성향의 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도요.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 후보가 과거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과 강간 통념을 잘 활용하라고 한 이 문제의 변론 방식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받은 게 여성 가산점 덕분인 점이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성의 권익을 위한 가산점이 잘못된 후보에게 갔다는 게 진중권 교수의 주장입니다. 발언을 좀 더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 내보내면 박용진한테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5점 가산점 받는 사람을 내보낸 거고요. 슬픈 건 이겁니다. 이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력 가해자들을 갖다 변호를 했거든요. 그 변호의 논리라는 게 심신미약, 심지어는 거기서 10살 여아 성추행한 이런 사람까지도 뭐랄까 변호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단지 25%의 가점 여성 신인 이걸 해가지고 국민한테 공천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두고서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조수진 후보가 민변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 이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법꾸라지 양산을 조장해 놓고도 인권 변호사란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는데요. 조 후보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신복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수진 후보 공천을 두고 여성계와 여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민주당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여권 일각에선 또 선택적 침묵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니까요. 어제 조수진 후보 일단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이 본인의 과거 변호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니까 조수진 후보는요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이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이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말로 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이 조 후보는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이 변론을 맡은 것과 또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는 어제 오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제 헌법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야겠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 네.
당초 조 후보가 전략 경선을 통해서요, 이 친명 지지세가 강한 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이기니까 이건 처음부터 예견된 승리였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유시민 작가가 조 후보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당선을 전제로 한,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건 유권자 무시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죠. 네, 노무현 재단 이사이기도 합니다. 조 후보가. 그래서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한 인연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이 조 변호사에게 건넸다, 조 후보에게 건넸다는 말은 강북 을의 민주당 후보가 되면 사실상 당선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 을은 민주당 계열이 7번 내리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한데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오늘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네, 만났습니다.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인터넷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네. 높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걸 보고 또 저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책임감을 굉장히 네. 많이 느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농도 하시고 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나온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요,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오늘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고 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내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할 계획은 없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조수진 후보의 행동은 법조인의 활동이었고 본인이 국민께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해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었던 코인 논란의 당사자죠,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이거 혹시 민주당으로 우회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낳았습니다. 네, 이 김남국 의원의 입당은요,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이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으로 이 당적을 옮긴 사실상 민주당 측이 파견한 대표적인 인사죠. 이 김남국 의원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소식을 알리면서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이러면서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 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 하고 선당후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억울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 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서운하고 힘든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윤영덕 대표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이건 사실상 민주당으로의 복귀 수순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실제 이제 선거가 끝나면요,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 큰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파문 책임 차원에서 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이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에 민주당을 탈당했었고 8월에는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탈당 직후에 심경을 밝혔던 김 의원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당 보호막 없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김 의원이 탈당을 한 뒤에 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의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이 됐었습니다. 또 민주당 복당 금지 등 이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왔었죠. 사실상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이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제안으로 비례정당에 합류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으로의 복당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이라는 이름 저희가 뭐 사실상 생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강북 을 지역구에서 이 비명계의 대표적인 비명계죠. 박용진 의원하고 두 번째 치러진 경선의 후보로 이렇게 낙점이 됐을 때 그런 인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또 조수진 후보가 변호사라는 사실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수진 후보가 이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 땅을 따냈고요. 이 강북을은 뭐 저희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아주 상대적인 또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 후보가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던 변호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두고서 지금 강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여성계가 지금 아주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 후보 자신 공천장 반납할 그런 생각 없다고 밝혔고요. 또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공천 취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실은 뭐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뭐 직전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그 자리에 이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마 뭐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단체 일각에서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선거, 그러니까 서울 강북을이 아는 다른 지역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과연 민주당이 적당한 판단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2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 조수진 후보의 이 성범죄 변호 이력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주당은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한 모양인데 저는 뭐 여성계로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이 맞기 어려운 국면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님 패널님은 역시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거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항변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공감을 우선 하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요새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 그 이력까지도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헌법상의 또 피의자들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어떤 윤리라든지 그 윤리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는 것도 또 변호사의 업무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조수진 후보의 그동안의 이력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그동안의 변론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나 국민 정서법에는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사과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수진 후보가 혹시라도 뭐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나 또 앞으로의 또 그런 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금 지적을 여권에서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업윤리에 비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변호인의 직업 윤리라는 것이 있고 변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력 중에 민변 사무총장이 있었고 뭐 체불했던 사장들을 변호해주는 부분들이 과연 민변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로서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것이 변호인의 윤리규범의 위반이냐 이건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지는데요. 여야 대표는 공교롭게도 이 후보 등록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전이 개막한 날
각자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기는 대구 또 호남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후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대구 달서울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하고 시민들과 만납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요, 대구 중구 서문시장과 이 동성로 젊음의 거리를 연이어 찾아서 거리 유세를 벌이는데요. 이 서문시장과 동성로는요, 대구 중구 남부 선거구로 이곳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뛸 예정인 곳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또 경선에서 이겼던 도 변호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동정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여당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에서 지역 표심 달래기에 나서며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위원장은 대구 일정을 마치고 경북 경산으로 가서 조지현 예비후보의 지원 사격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요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도 안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안양 유세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그제 중앙선대위 출범 후 첫 현장 선대위를 수도권 험지 중 한 곳인 안양에서 진행한 건 그만큼 여당이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는데요. 한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민심에 순응하는 여당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념적 대비를 극대화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는 선거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의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신문 지면에 나올 기사들은 이런 겁니다.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해소됐다. 경기도에서 어떤 교통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다. 우리는 해결한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방어했다는 기사만 나오게 될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부터 지금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권 심판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방명록에 4월 10일 심판의 날 5월 정신으로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적었고요. 참배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또 냈는데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 나간 집단, 반역의 집단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묘역 앞에서 그 참혹한 순간에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총알을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입틀막, 칼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 국민을 업신여기는 무례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20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어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서요 170석, 180석,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정도 뒤에요. 인천 후보들이 이 대표 앞에서 200석을 언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200석 발언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 이 출마자 14명의 후보들이 모두 모였는데 이 서구갑 김교훈 후보와 연수울 정일영 후보 등이 인천에서 14석이 모두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를 한 겁니다. 또 조택상 후보는요, 자신이 200번 후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시간여 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 현 상황이 정말로 위험하고 또 엄중하다 이러면서 판세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던 상황이라서 좀 대비가 됐습니다. 어제 인천 유세 현장에서의 이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들이 170석, 180석 얘기하다가 지금 90석밖에 못할 거라고 엄살 떨고 있어요. 엄살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계심 가지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천심이다.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이분이 이기면 200석이 됩니다. 200석 화이팅! 200석. 자, 200번 왔습니다. 조택사입니다. 당 대표의 낙관론 경계령이 내려진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200석 대승론이 나온 건데요. 이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가 앞선 유세 현장에서 1시간 전에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는데 인천 후보들이 바로 다음 유세 현장에서 200석을 얘기하면서 대승론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을 200번 후보로 소개한 조택상 후보에게 200번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당대표 메시지와 다른 이 돌출 발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이 비례 의석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견제 수위 점차 높이는 모습이죠. 네, 최근 이재명 대표에겐 이 신경 쓰이는 일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이 대표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이 대표는 민주당 비례정당인 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며 조국혁신당 견제를 더욱 본격화했습니다. 어제는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이 논란이 된 전남 해남완도 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내며 조국혁신당의 우호적인 내부 분위기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동회의 발언들부터 들어보시죠.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우리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모두 발언은 더불어민주연합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발언 순서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승리를 일궈내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또 모든 말씀까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앞서 논란이 됐던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3개월 당직 자격 정지 이런 방안까지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내려졌다면 박지원 전 원장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죠. 이 박 전 원장이 조국 대표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이후 민주당 최고위는요, 이 심야 회의까지 열고 박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요, 이 박 전 원장에 대해서 3개월 당직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이 징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로 당직 자격 정지가 이뤄지면은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지만 국회에 입성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등에는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이 논의 이후 최고위는 이 대표에게 이 박 전 원장에 대한 처분과 총선이 끝날 때까지 당직 임명과 또 당원들에 대한 비상 징계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러한 최고위 논의 소식이 알려진 어제 오전에 SNS를 통해서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어제 오후에 인천 유세를 가서 박 전 원장 발언이 해당 행위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또 최고위에서 경론이 있었다, 또 중징계를 해야 되고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공개 사과를 참작해서 엄중 경고로 끝내기로 했다면서 향후에는 그 이상의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논란이 된 박 전 원장의 발언 그리고 이 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예당은 좋습니다.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폭넓게 봐야 돼요.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박지원 후보의 그 발언은 사실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최고위 안에 매우 경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박지원 후보께서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정치 팔단은 된다는 평을 듣는 박지원 전 원장, 나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듯한데 이 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이 대표의 경고 조치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론에 났으니 받아들여야죠라며 공천이 취소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고 조치를 의식한 듯 200석 발언에 대한 일각의 오만하다는 지적을 반박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강공에 조국 혁신당도 속내가 복잡할 듯합니다. 조국 대표는요. 하익진 전술의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짐짓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이번에는 또 비패론을 꺼내들어서 그래도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다. 이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이 뷔페에서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하듯 후보자 이 선택 역시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앞서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 몰빵론이라면서 이 교차 투표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모두 민주당과 이 민주연합에 모두 몰아달라 이렇게 이제 견제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조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몰빵론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유권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뷔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조국 대표는요, 이 민주당의 완전한 각을 세우진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 뷔페론 발언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거라면서도 이 협력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앞서서는 이 TK 유권자들이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하익진 전술의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한 이 보름 전 자신의 발언을 다시 공유를 하면서 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아주 좀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거의 노골적이고 아주 공식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는 조국 대표의 대응도 또 뭔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총사령관이다 이런 말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갖추면서도 그러면서도 부패라고 생각해 달라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또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조국 대표의 이런 전략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자 이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분석이 전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마 민주당 전체로 보면 민주당 전체에서 아주 강성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그 수요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중에 좀 강성 지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국 대표는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큰형님 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같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서 좀 선택을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해도 아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인데 그 정도로 그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 너무 비대해질 경우는 총선 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경계하고 그 지금보다 더 이제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만은 더 그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공식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민주연합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도 선거 전략상 뭐 지민비조라고 해서 민주당의 지역구에 표를 주시되 비례는 본인들의 당에게 달라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의 어떤 견제나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연스럽게 본인들 당에 맞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에서 결국 진보 진영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냥 단순히 표를 잠식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려할 지점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총선이 지금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분들께서는 결국 민주연합으로 표를 결집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최 의원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민주당의 독자적인 과반 의석이 안 될 경우 이거를 저는 걱정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볼 때 물론 앞으로 뭐 20일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이 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평가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1당이 될 때와 2당이 될 때는 또 의미가 다르고요. 2당이 되더라도 조국 혁신당하고 합쳐서 1당이 될 가능성은 또 대단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 아주 강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주도권을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뭐 지금 현재 뭐 2심까지는 조국 대표가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만은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위협을 느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포석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의석을 가져가더라도 아주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는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께서 방금 이제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여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수렁에 빠뜨렸던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사태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요. 황 수석의 사퇴 그리고 이 대사의 자진 귀국으로 해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 가능성이 나왔던 이종섭 대사가 오늘 오전에 아주 전격 귀국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속전속결 태도를 보인 건데요. 이러니까 야당 새벽부터 공항에 달려나가서 시위를 벌였고요. 해임 그리고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이 해병대 상병 순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도피 논란에 휩싸였었죠. 이런 이종섭 대사를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즉시 귀국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사가 이 업무상의 이유로 자진 귀국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구체적으로는 9시 35분쯤 이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전격 귀국한 겁니다.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인데요. 이 대사의 귀국이 예상보다도 빨리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어차피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만큼 속전속결하는 것이 낫다는 이 여권 핵심부의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입국장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고 귀국 현장에서도 공수처를 향해서 거듭 빨리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오전 귀국한 이종섭 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중부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체류하시는 계획이신가요? 대통령실 연락 받으신 거 이 있으신가요? 정도로 마치죠. 이종섭 대사가 오늘 몇 시쯤 귀국할지를 두고서 이제 여러 정보들이 뒤섞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당 인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언론 취재진도 있었고요.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출동을 했는데 결국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인천공항에 새벽 5시가 넘어서 도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새벽 5시 전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집결해 이 대사를 기다리며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기다려도 이 대사가 나타나질 않자 대한항공이 주로 이용하는 이 터미널에서 이 외국 항공사들 위주의 1터미널로 장소를 바꿔서 시위를 이어갔고요.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출근길 인사 등을 이유로 이 대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공항에서 4시간 남짓 머물다 오전 9시 30분이 넘어 이 대사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피 출국 논란이 좀 일었는데 그걸 의식하셔서 좀 입국하신 이유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어제 황상무 수석의 사퇴에 이어서 오늘 이종섭 대사의 전격 귀국까지 고민은 길었지만 처방은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한 결과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황상무 수석의 사퇴의 경우에는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심한 결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 수석은 논란이 된 직후에 인사권자에게 거취를 일임을 했고 윤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참모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제 늦은 밤까지도 몇몇 외부 인사들의 의견도 듣고 어제 새벽에 황 수석 사표 수리 사실을 발표하라고 전격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관련 언론 속보가 뜬 게요. 대통령실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인 아침 7시 50분 전후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종섭 대사 문제 역시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서둘러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때쯤 이미 조기 귀국으로 사실상 방향이 잡혀 있었다고 하고요. 역시 그제 밤에 윤 대통령의 고심을 거쳐서 어제 자진 귀국 사실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최병묵 패널께서 알려주시는데 6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사태가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정 대립 역시 진정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 안양시를 찾아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 인사에 나서면서 수도권 위기론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수도권 민심을 흔들었다고 평가됐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 해결됐다,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일각의 당정 갈등 시각을 부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또 앞서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까지 요구했던 인물이죠.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최재형 의원은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종섭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 사퇴로 큰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다만 여전히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대통령실 역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지목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그 갈등, 이것도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어제 오후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국민의미래 측이 이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반영을 해서 비례 순위를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친윤계 핵심으로 당정간 가교 역할을 해왔던 인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요. 당직자와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 충돌까지 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위원장 측에서는 오히려 이 의원이 밀던 인사가 배제되자 반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친윤대 친한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이철규 의원이요 어제 오후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자신이 한 위원장에게 호남 지역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이 주기안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에 대한 당선권 배치를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에 공언한 것 때문이지 사천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의원 그러면서도 회견 내내 갈등은 아니다. 본인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대표로서 항상 예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내겠지만 그렇다고 지켜야 할 선은 또 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의 회견이 이뤄진 뒤에 국민의 미래는 어젯밤 10시 15분쯤에 비례대표 명단을 재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 호남 출신인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당선권인 13번에 새로 배치하고 당직자 출신인 이달희 전 경북 부지사 역시 기존의 23번에서 당선권인 17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환 전 위원장 등 이철규 의원이 당선권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던 인물들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의원의 공개 발언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어제 나온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어제 자신이 한동훈 위원장과 정면 충돌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 문제 제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나는 하수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 단독 취재 내용이라면서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그 명단 발표 전에 둘이 만난 자리에서 탈당하겠다,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충돌했다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보도되게 된 그 배경이 누군지 잘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을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국민의 미래가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어제 저녁에 재조정한 뒤에는요. 후속 입장을 별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또 후속 반박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비례 공천 논란 역시도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의 공개 비판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남은 기간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 과정에선 여러 이견들이 나온다면서 서로 조율을 통해 명단이 정리됐으니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격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25일인가 그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면 아마 주말쯤에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귀국을 한 겁니다. 또 어제는 아시다시피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했죠. 그 뒤에 지금 이 대사도 하루 만에 귀국을 한 건데요.
또 이제 갈등이 일었었던 그 비례대표 순번 문제도 일부 재조정이 됐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여권 내에 악재로 꼽혔던 그 갈등 사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를 두고서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이후에 불과 한 열흘 내지 일주일 만에 아주 급격한 그 여론의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그 급거 귀국한 거는 그 지지율을 하락시켰던 그 상당 부분은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도 조금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런 그 악화된 여론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과정을 이제 차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그 야당에서는 이제 뭐 지금 그 처음에는 뭐 조기 귀국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압송 얘기, 그다음에 뭐 해임 얘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뭐 이게 그 이종섭 대사 임명 자체가 없었던 것만큼 그 아마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정도 이종섭 영향은 아마 수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으니까 그건 뭐 다 이제 완결된 모습이라고 보고, 비례도 뭐 영선 대통령실의 불만은 약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그 한때 꽤 그 이 바람을 일으켰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때까지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는 그 지지율 회복은 가능할 것이고, 이제는 또다시 이제 양당 간의 경쟁, 이게 이제 20일간 그 어떤 그 공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께서 민심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본질적인 해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긴 했지만 귀국해서 만약에 뭐 공수처가 소환을 한다면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사실 범죄 피의자가 뭐 수사기관이 오라고 해서 수사를 받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그리고 출국을 시키는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조수진 후보 논란 들려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했더니 이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별 해괴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 그 이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에 문제 있는 후보들을 쭉쭉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다시 검토할 생각은 이 대표에게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지대의 정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요, 어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선거 유세 한 번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은요, 어제 이 재판부에 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은 이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면서 이 선거 유세 한 번 못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라고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서 지난달 말에 보석 청구를 했는데요. 이후 지난 4일 첫 공판 기일부터 어제까지 5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매번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재판에서는 보석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송 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또 정치 활동을 한다면서 자신도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보석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8일 재판에서는 총선 포스터와 홍보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최근에 자신의 출마를 대신 선언했고 명색이 당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그런 심경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부인이 대독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창살 아래 갇혀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부인이 대독한 출마 선언을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창살 아래 갇혀있는 송영길 인사 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든든한 소나무,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주십시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재판부도 고민이 있나 봅니다. 지난 6일 송 대표에 대한 이 보석 신문을 종결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주가 넘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송 대표가 증거 인멸로 구속이 된 데다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 조직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접촉을 막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판부가 최근에요. 이 대장동 재판에 지각을 했다거나 또 무단 불출석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강제 소환 경고까지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송영길 대표의 재판부는요.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그런 경우가 문제되는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송 대표 측은요. 구속 전부터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또 직접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우려하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또 증거 인멸 행위 등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주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증을 하겠다면서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 이런 것도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는요 이 함세용 신부 등 시민 4,000명의 그 연명도 같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나무당이 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했다면서 9명의 후보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면면을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조합이 될까? 좀 의아하면서도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나무당은 비례후보 1번에 정치시사평론가로 잘 알려진 노영희 변호사를 선정했고요. 2번은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해온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또 3번은 소나무당의 당명과 로고를 만든 손예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변희재 대표는 소나무당의 창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가 검찰 권력의 핵심과 맞붙다가 수감됐다고 주장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는 그냥 잡범으로 감옥 간 게 아니라 검찰 권력 핵심과 맞붙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건 입니다. 이거 법리로 못 깨고 정치적 힘으로 때려 부숴서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광주나 어디에 출마하게 되면요. 전국 최다 득표를 얻어가지고 최소한 호남의 대권자로 서서 그 힘으로 감옥을 부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인데요.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두고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2차 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양향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방금 전에 또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양향자 원내대표가 어제 비례 후보 결과에 반발한 배경에는 자신이 영입한 인재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이 발표되자 양 원내대표는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 명단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반도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당이고, 그래서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대표 원내대표가 다 지금 지역의 후보로 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외를 시켜버린 건 저는 반도체 업계가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 양향자 원내대표는요, 이 명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전원 찬성 아니다. 이렇게 이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양 원내대표는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을 했고, 이 최고위 전원 동의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해달라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 같은 날 SNS에서는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이 비례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서운함도 같이 내비쳤는데요. 반도체 기반으로 한 이 첨단 산업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희망을 창당했고 함께하자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였다면서 이 한국의 희망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하기로 하면서 당 통합 과정에서 이 한국의 희망 당원들이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입한 인재에게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결정에 따랐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 공관위에는 양 원내대표가 추천한 이 한국의 희망 측 공관위원도 참여해서 공천을 심사했다라면서 이 결과에 대해 본인이 기대하던 것이나 또 바라던 바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보니 어느 정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고 신뢰를 보내며 운영을 했다면서 그 결정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조짐 며칠 전부터 보였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죠. 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양 원내대표는 이 개혁신당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소위 싸가지론이란 게 널리 퍼져 있어서 개혁신당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공개 회의 때마다 반발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양 원내대표는 앞서 채널A의 한 방송에 출연해 가끔 이준석 대표의 언어에 아쉬움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목소리 다시 듣고 오시죠. 본인보다 이제 연배가 좀 높은 선배 정치인을 상대할 때도 버릇없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받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가끔씩 저 언어는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감동적으로 언어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은 가끔은 있지만. 양향자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죠. 김철근 사무총장인데요. 비례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다라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은 비례 후보 명단 발표 직후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같은 반발에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어제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철근 사무총장은 즉각 자신의 SNS에 다시 글을 올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3당의 사무총장은 대부분 비례로 입성했다면서 국민의당의 사무총장 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박선숙, 이태규 의원 사례를 들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새미래와 결별한 지 한 달 만에 이 한국의 희망 출신인 양향자 원내대표 측과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간에 뭔가 지금 맞지 않고 틀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양 원내대표가 뭐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 뭔가 잡음이 불거지고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이 당초의 기대만큼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으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본인들 얘기대로 상당한 정도의 지지로 해서 만약에 그 비례대표가 그 여러 명이 당선될 것 같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네. 다 이렇게 배려하고 뭐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약진에 비해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자꾸 그 당세가 이제 좀 모자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갈등도 더 많이 불거지는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
뭐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초부터 좀 예정된 실패가 아닌가. 아직 뭐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공천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사실 총선 이후에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당 내에서의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 이 싸움도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과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에서 어떤 그런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 것으로 좀 읽히긴 하는데요. 총선 이후에 아마도 이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세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벌써 예고편격으로 그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